먼저 공개 변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변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2024년 그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진실을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원심 판결의 요지와 반박, 무인기 A작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11월 19일 작전 종료 후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15일간 그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 결론순입니다. 먼저 원심은 제가 무인기 A작전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 여러 모임에서 비상계엄 동참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작전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 세 번째,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지시하고 시사격, 비타격을 통해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심은 여러 모임에서 비상계엄 동참과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는데 원심이 지목한 6사람 중에 그 누구도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강호필, 이진우 사령관은 물론 곽종건 사령관조차도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비상계엄은 이들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원심은 제가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작전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작전을 직접 수행한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정언은 전혀 다릅니다. 김용대 사령관은 법정에서 무인기 A 작전은 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누구한테 지시받은 적 없다. 경호처장에게 보고한 적 없다. 경호처장은 무인기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등등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인기 A작전 관련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경호처장 때가 아니라 국방장관 취임 후인 9월 19일입니다. 따라서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작전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 번째, 원심은 제가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고 무인기 A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 A작전은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대비태세와 관련하여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해 오셨고 물리적 응징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보고토록 당부하셨습니다. 이 작전은 비물리적 심리전입니다. 당시 비물리적 작전이나 심리전과 같은 대비태세는 장관에게 이미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고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막연한 추측일 뿐입니다. 또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 작전 개선에 있지도 않았기에 이 작전 관련 그 어떤 대화나 통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과 여인영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했다는 원심 판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직 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된 작전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원심은 제가 시사격, 비타격을 지시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사격, 비타격에 관한 장관의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관한 김명수 합참의장, 이성호 작전본부장, 강호필 지작사령관 등 세 사람의 정언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시사격, 비타격 등 장관의 지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무인기 A작전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 가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9월 6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물풍선 피해 상황 보도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물풍선 하늘길 막았다. 항공기 수십 편 이착륙 중단. 오물풍선의 생화학무기 탑재 시 대량 피해 경고.
곳곳에서 화재와 산불 발생, 잠실 야구장 경기 중단, 오물풍선으로 자동차 유리 박살, 60대 여성 머리 부상 등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심이 전제한 평온한 일상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었습니까? 오물풍선 피해는 국가 중요 시설에도 발생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여의도 국회에, 9월 23일에는 대법원 청사 잔디밭에 떨어졌습니다. 10월 24일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당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경내와 환영식장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야당조차 국가 보안도 체면도 바닥이라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국회와 언론에서도 오물풍선을 격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드론 침투도 준비해야 한다. 도발물 타격에 강력히 보복하라는 등등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과 무대책, 안보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 취임 이후 저희 최우선 과업은 당연히 북한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각종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까지는 남풍이 불어서 그나마 월 평균 5 내지 6회 정도 오물풍선을 날렸지만 9월부터 북서풍이 불기 시작해 12월 겨울이 되면 매일 북서풍이 불어 우리 국민들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불안과 공포의 일상을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일 수백 개씩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되면 항공기 충돌, 이착륙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나 건조기,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 발생, 그리고 오물풍선의 생화학물질, 고성능 폭발물 탑재 등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이는 이성호 작전본부장의 법정 진술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하기 위해 저는 4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오물풍선 공중 격추와 두 번째, 부양지역 비타격은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북한의 역도발로 인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기에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배제하였고, 세 번째, 무인기를 이용한 오물풍선 수거는 야전 실험 결과 실효성이 제한되어 배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무인기 A 작전은 비물리적 심리전 대응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없고 우리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적의 취약점인 심리전을 통해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제는 적이 오물풍선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우리의 심리전 응징으로 잃게 될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는 3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인기 A 작전은 비물리적 대응 작전입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 고조의 염려가 없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며 장관 책임하에 실행 가능한 작전입니다. 둘째, 비례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비물리적 회색지대 도발이듯이 무인기 A 작전도 똑같은 비물리적 회색지대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자위권의 요건 중 비례성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셋째, 틈새 전략입니다. 당시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전력 공백 상태였고 물리적 대응 여력이 제한된다는 정보 판단하에 결심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단 하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성호 작전본부장의 진술은 화면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장관 취임 후 무인기 A 작전과 관련된 드론사의 첫 보고에서 이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10월 초부터 11월 19일까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장관 책임하에 시행했던 것입니다. 한편 작전 수행 과정에서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침범하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등의 발표가 있었고 그날 대통령님께 처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 무인기 A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등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들을 보고 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비물리적 작전으로 무력 충돌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장관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세요 라며 비물리적 대응에 대한 장관의 권한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즉 대통령님께 사전 승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원심은 무인기 A작전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 A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늘상 해오던 수사적 위협, 말뿐인 위협에 불과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실시하는 연합정보에서 작전 기간 내내 북한의 직접적 물리적 도발 징후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워치콘, 경계태세, 대포콘 등 그 어떤 감시태세나 대비태세도 상향되지 않았으며 당시 어떠한 안보 불안도 없었습니다. 만일 원심이 인정한 대로 당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워치콘, 경계태세, 대포콘 중 어느 하나라도 상향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상향 조정 없이 현행 유지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군사적 위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월 초부터 걸쳐 시행된 무인기 A작전은 11월 19일부로 근 한 달 반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억제 차단이라는 당초의 작전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초 무인기 A작전 개시 전에는 월 평균 6회 이상, 회당 평균 300개 이상 날리다가 작전 개시 이후에는 11월의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북서풍이 자주 부는데도 불구하고 작전 종료일 기준 단 한 차례만 날렸을 뿐이며, 특히 그 수량도 회당 20 내지 30개로 10배 이상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억제 차단시키겠다는 작전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11월 19일 작전을 종료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작전은 성공한 작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작전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장병들에게 훈장은커녕 범죄자로 몰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현실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참고로 이성호 작전본부장은 원심법정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 작전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주도권을 갖고 가는 작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19일 작전 종료 이후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15일간 그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던 작전 공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의 판단대로 무인기 A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이었다면 11월 19일 작전을 종료할 게 아니라 작전을 지속하거나 더 강화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월 19일 작전 종료 이후 무인기 A작전 재개는 물론 오물풍선 격추를 비롯한 C사격, B타격 등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지시도 없었습니다. 이성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은 물론 강호 피작 사령관조차도 이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을 직접 수행한 김용대 사령관, 드론 사령관도 동일한 취지로 정언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인기 A작전과 비상계엄 선포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교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인기 A작전은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으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이 목적이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원심 판결문에는 이 15일간의 작전 공백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것이 언급되는 순간 무인기 A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이었다는 판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월 19일 작전 종료 이후 15일간의 공백 기간 중 있었던 장관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보시듯이 11월 19일 작전이 종료되고 열흘 후인 11월 28일 북한은 오물풍선 재도발을 했습니다. 11월 28일은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11월 24일 대통령님께서 강도 높은 시국 걱정을 하신 후 26, 27일경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후 12월 1일에는 비상계엄 문건, 즉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계엄선포문 등 초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물풍선 재도발이 있었던 11월 28일은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점이었고, 만약 원심의 판단대로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한 비상계엄 상황 조성이 목적이었다면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판단과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심 판단대로 비상계엄 상황 조성이 목적이었다면 북한이 재도발한 11월 28일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 즉시 합참 전투 통제실로 달려가 장관이 직접 작전 지휘를 해서 무인기 A 작전을 즉각 재개시키고 오물풍선 공중 격추를 비롯한 시사격, 비타격 등 강력한 물리적 응징을 지시해서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장관의 행적은 합참 전투 통제실에 가지도 않았고, 공관에 정위치하여 무인기 A 작전은 물론 비타격 등 그 어떤 물리적 응징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참의장에게 전화해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정적 상황 관리란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성호 작전본부장 모두 법정 진술을 통해 당일 장관의 행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계기가 거대 야당의 폐악질, 국헌문란으로 위기를 맞은 시국 상황이었지, 11월 19일 이미 종료된 무인기 A 작전과 비상계엄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묻겠습니다. 오물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대로라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정은의 심기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적에게 맡기는 것이며 결국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기에 결국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적과 싸워 이기는 법과 적과 싸우다 죽는 법은 배웠지만 적에게 굴복하는 법,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적에게 맡기는 법은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과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를 방위하고,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셋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단호한 응징을 통해 억제하고 억제를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기조하에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여 무인기 A 작전이라는 응징을 통해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 차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인기 A 작전을 이적행위로 몰아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특검의 이 사건 기소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기에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당연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능력과 태세와 의지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강이 무너진 오합지졸의 군대, 전쟁터에서 적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리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당나라 군대는 당태종에 이어 3대 고종 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최강의 군대는 4대 황제 척천무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척천무는 지금의 평화를 당연시하면서 군대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간신배 이인보를 앞세워
갖은 명분을 동원하여 유능한 장수들을 모조리 숙청하였고, 심지어 우수한 군의 간부들을 양성하는 군벌, 군사학교마저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정치인들의 애완견 또는 뇌물 액수순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인들은 적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보며 머뭇거리게 되었고, 상납을 위해 백성들을 약탈하면서 기강마저 무너져 내려 결국 당나라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변방 소국들의 침략과 약탈, 지방 곳곳에서의 반란이 이어지면서 죄 없는 백성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당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군을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 70년간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우리 후손들이 자유마저 빼앗긴 채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남북한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격차가 심한데 무슨 전쟁이냐, 그리고 무슨 철진한 체제전쟁이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이 국방을 소홀히 하면서 약소국에게 무너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우월성만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체제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매우 두렵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형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재판 결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위축되고 머뭇거리게 되어 우리 군이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이적행위, 간첩행위로 몰아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군사작전을 수행할 군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잠시 정전 상태일 뿐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손발을 묶어놓고 빈총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군이 흔들림 없이 대대손손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노병의 마지막 남은 충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